안녕하세요. 바오밥TV 최은영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카를 구스타프 융 기억, 꿈, 사상, 자서전 다시 한번 펼쳐보게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융은 프로이트와 학문적인 교류를 했었고 그에게 영감을 받고 무언가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학자로 여러분들 의사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이론적인 결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이 저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프로이트의 그 견해에 조금 생각으로 반감이 조금 있었고 그 이론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많았었어요. 개인적으로 심리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했었는데요. 마음에 왠지 들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융의 그 관점에 좀 많이 동의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흥미로웠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불화. 나의 정신적 발달을 향한 모험은 정신과 의사가 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나는 정신병 환자를 임상적으로 밖에서부터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목할 만한 성질의 정신 과정과 마주치게 되었다. 나는 그것들을 기록하고 분류했지만 그 내용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들은 병적이라는 진단으로 충분히 평가된 듯이 여겨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해할 만한 것을 경험한 그런 환자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즉 편집증, 조울증, 그리고 시민성 장애와 같은 사례들이었다. 정신과 의사로서 경력을 쌓아가는 초기부터 피에르 자네를 비롯하여 브로이어와 프로이트의 연구가 나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프로이트가 제시한 꿈의 분석과 해석 방법에 관한 단초는 정신분열증의 표현 형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미 1900년에 나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읽었다. 당시 나는 그 책을 이해하지 못해 도로 제쳐두었다. 25살에 프로이트의 이론을 검증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했다. 나중에야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1903년 다시 한번 꿈의 해석을 읽기 시작하면서 나 자신의 생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나에게 흥미를 일으켰던 것은 신경증 심리학에서 유래된 억압기제라는 개념을 꿈의 분야에 적용한 점이었다. 나는 단어 연상 실험에서 억압 현상과 자주 마주쳤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환자는 어떤 자극어에 대해서는 연상어를 전혀 떠올리지 못하거나 반응 시간이 무척 길어지곤 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러한 연상 장애는 자극어가 정신적 상처나 갈등을 건드릴 적마다 일어났다. 하지만 환자들은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장애의 원인에 대해 물으면 환자는 흔히 기묘하게 꾸며낸 답변을 하곤 했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읽고 나는 억압기제가 연상장애에도 작용하고 있으며 내가 관찰해온 사실들이 그의 이론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프로이트의 논지를 단지 지지할 수는 있었다. 억압 내용과 관련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점에서는 프로이트가 옳다고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억압의 원인을 성적 외상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나로서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나의 치료 과정에서는 신경증의 많은 사례에서 성욕의 문제는 다만 부차적인 역할을 할 뿐이고 다른 요인들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사회 적응, 비극적인 삶의 정황으로 인한 억압, 체면 차리기 등의 문제들이었다. 나중에 나는 그러한 사례들을 프로이트에게 제시했으나 그는 성욕 외의 다른 요인들은 원인으로 여기려 하지 않았다. 그 점이 나로서는 잠옷 불만스러웠다. 프로이트를 나의 생애에서 적절한 위치에 두거나 그에 대해 마땅한 태도를 취하는 일은 처음부터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저서에 친숙해질 무렵 내 앞에는 대학에서의 인생 가도가 펼쳐져 있었고 대학에서 승진하기 위해 논문 완성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그 당시 대학 세계에서 확실히 달갑지 않은 인물이었기에 그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학문적인 명성을 얻는 데 언제나 불리한 일이었다. 유력 인사들은 프로이트에 관해 기껏해야 은밀히 언급했고 학술 회의에서 프로이트는 복도에서만 거론될 뿐 전체 회의에서는 한 번도 토의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의 연상 실험이 프로이트의 이론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다. 한 번은 내가 실험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악마가 나에게 속삭이기를 내 실험의 성과와 결론을 발표하면서 프로이트에 관한 언급을 빼도 정당하다고 했다. 아무튼 나는 프로이트에 관해 뭔가 이해하기 오래전부터 나의 실험을 면밀하게 해온 셈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나의 제2의 인격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와 같이 프로이트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건 일종의 사기다. 사람은 인생을 거짓 위에 세울 수 없다. 그리하여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 후로 나는 공공연히 프로이트의 편에 서서 그를 위해 싸웠다. 뮌헨에서 열린 어느 학술 회의장에서 강박신경증에 관해 발표하면서 프로이트의 이름을 고의적으로 숨겼을 때 나는 처음으로 프로이트를 위해 싸웠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1906년에 뮌헨 의학 주간 잡지에다 강박신경증 이해에 본질적인 공헌을 한 프로이트의 신경증 이론에 관한 논문을 기고했다. 이 논문을 보고 2명의 독일 대학 교수가 나에게 편지를 써서 경고하기를 내가 프로이트 편에서 계속 그를 지지한다면 대학에서의 장래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나는 이렇게 답변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면 나는 그와 함께할 것입니다. 연구를 제한하고 진리를 숨기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나는 경력 따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프로이트와 그의 생각을 계속 지지해 나갔다. 하지만 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신경증이 성적 억압이나 성적 외상으로 인해 생긴다는 그의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떤 사례에서는 프로이트의 이론이 맞았으나 다른 사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아무튼 프로이트는 새로운 탐구의 길을 열었으며 그 무렵의 프로이트에 대한 격분은 나로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내가 조발성 치매의 심리학이라는 논문에서 발표한 생각들은 그리 많은 호응을 얻지 못했고 내 동료들은 나를 조소했다. 하지만 이 논문을 통해서 프로이트를 만나게 되었다. 그가 나를 초대하여 1907년 2월 빈에서 우리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오후 1시에 만나 13시간 동안이나 그야말로 쉬지 않고 대화를 나누었다. 프로이트는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 당시의 내 경험으로는 어떤 사람도 프로이트에 견줄 수 없었다. 그의 태도에는 진부함이 전혀 없었다. 내가 보니 그는 무척 총명하고 예리하며 어느 면에서나 괄목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모호한 알 수 없는 구석이 여전히 남아있는 느낌이긴 했다. 프로이트가 자신의 성이론에 대해 말한 내용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럼에도 그의 말들은 나의 의구심과 의혹을 씻어주지 못했다. 내가 그러한 점들을 여러 번 표명했지만 그럴 적마다 그는 나의 경험 부족을 내세웠다. 프로이트의 지적이 옳긴 했다. 그 무렵 나는 나의 반론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경험을 쌓지 못한 상태였다. 그의 성이론이 그에게는 개인적으로나 철학적인 의미에서나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도 했으나 나로서는 그러한 성에 대한 단호한 평가가 그의 주관적 전제와 어느 정도로 연관되어 있는지, 그의 성이론이 입증 가능한 경험과 어느 정도까지 연관되어 있는지 분명치 않았다. 무엇보다 영혼에 관한 프로이트의 태도는 나에게 몹시 수상쩍게 여겨졌다. 어떤 인물이나 어떤 예술작품에서 영성의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는 언제나 의심하는 태도로 그것이 억압된 성욕임을 넌지시 시사하곤 했다. 성욕이라고 단적으로 판정할 수 없는 것은 정신성 성욕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의 가설을 끝까지 논리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문화에 대한 파괴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화라는 것이 억압된 성욕의 병적인 결과로서 단지 소극으로 여겨질 것이 아닌가? 프로이트가 대답했다. 그렇고 말고요. 그건 일종의 운명의 저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항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나는 결코 그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그런 정도로 얼버무리고 끝낼 작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아직은 토론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느꼈다. 첫 번째 만남에서 나에게 중요한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우정이 끝난 후에 비로소 깊이 숙고해보고 이해할 수 있었던 일들과 관련이 있었다. 프로이트가 이상할 정도로 성이론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성이론에 대해 말할 때 그의 어조는 급해지고 거의 초조해지기까지 했다. 평상시에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 이상하게 동요하는 기색이 비쳤는데 나로서는 그 원인을 잘 알 수 없었다. 성욕이 그에게는 일종의 누미노숨, 가로 열고 신성한 힘을 뜻함, 옮기니 가로 닫고 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나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러한 나의 느낌은 약 3년 후 1910년 빈에서 다시금 프로이트와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도 나는 프로이트가 다음과 같이 말하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친애하는 융, 성이론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십시오. 그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보시오. 우리는 성이론을 가지고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보루 같은 것 말입니다. 그는 열정에 넘쳐서 말했는데 그 말투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아,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겠다고 아버지에게 약속해다오 라고 하는 것과 같았다. 내가 좀 놀라 그에게 반문했다. 보루라니요? 무엇에 대한 보루란 말입니까? 그 말에 그가 대답했다. 검은 진흙탕 홍수에 대해서.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신비하게 홍수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보루와 교리 같은 단어들이었다. 왜냐하면 교리, 즉 논의할 필요도 없는 신앙 고백은 오직 의심을 단번에 눌러버리려고 할 때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과학적 판단과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개인적인 권력 충동과 관계가 있을 뿐이다. 이것은 우리의 우정에 결정적으로 금이 가게 하는 충격이었다. 내가 그러한 주장과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프로이트는 신비학이라는 말을 그 무렵에 유행하기 시작한 심령수를 비롯하여 철학과 종교가 영혼에 관해 설명해 놓은 모든 것으로 대략 이해하는 듯했다. 나에게는 성이론이 그야말로 신비적이었다. 다시 말해 다른 많은 사변적인 견해와 마찬가지로 단지 가능성만을 지닌 증명할 수 없는 가설에 불과했다. 내가 아는 바로는 과학적 진리는 얼마 동안만 만족스러운 가설이지 모든 시대에 걸친 교리는 아니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의식적인 종교적 요인들이 프로이트를 엄습한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는 이러한 위협적인 무의식의 내용들에 대해 공동으로 방어할 사람으로 나를 끌어들이려고 했음이 분명했다. 그 대화에서 내가 받은 인상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나는 그때까지 성욕에 대해 생각하기를 우리가 잃을지도 모를까봐 성실을 다해 지켜야 할 만큼 불안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성욕은 프로이트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하는 듯이 보였다. 그에게 성욕은 일종의 종교적으로 관찰된 것이었다. 그런 문제와 생각들의 깊은 인상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대개 소심해져서 주저하게 된다. 그리하여 대화가 몇 번 어물어물 이어지다가 곧 내 쪽에서 끝나고 말았다. 나는 깊은 충격을 받고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나는 새로운 생각들이 때를 지어 나에게로 날아오는 미지의 신세계를 흘끗 들여다본 느낌이었다. 한 가지 사실은 분명했다. 항상 비종교성을 강조해온 프로이트가 일종의 교리를 준비했다는 것이었다. 또는 그가 잃어버린 질투하는 신 대신 성욕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강압적인 형상을 슬쩍 바꿔 넣었다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었다. 그것은 원래의 것에 못지않게 성질이 급하고 요구가 많으며 강압적이고 위협적이며 도덕적으로도 양가성, 가로 열고 동일한 대상에 대한 반대 감정이 공존하는 상태, 가로 닫고 이 있었다. 심리적으로 더 강력한 공포의 대상에 신적이거나 악마적인 속성이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이트에게는 성적 리비도가 숨은 신의 역할을 맡게 된 셈이었다. 이러한 변신은 프로이트에게 다음과 같은 이로운 점이 있는 듯 했다. 이 새로운 신성한 힘의 원리는
과학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 모든 종교적인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두 대극, 즉 야훼와 성욕의 경우 그 심리적 특질로서의 신성성은 결국 동일한 법이었다. 단지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었다. 물론 그럼으로써 관점도 달라지긴 했다. 잃어버린 신을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찾는 셈이었다. 하지만 보다 강력한 대상에 대해 이런 명칭을 붙이든 저런 명칭을 붙이든 결국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만일 심리학이 없고 구체적인 대상들만 존재한다면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시 말해 심리학적 경험의 영역에서는 긴박감, 불안증, 강박증 등이 조금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불안과 양심의 가책, 죄책감, 강박증, 무의식성, 본능적 충동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이 밝은 관념론적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어두운 생물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한순간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러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훨씬 나중에 내가 프로이트의 성격에 대해 숙고했을 때 이러한 생각들이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 의미가 분명해졌다. 무엇보다 나를 사로잡은 한 가지 특징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신랄함이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미 그의 신랄함이 두드러져 보였다. 내가 그 신랄함을 성욕에 대한 그의 태도와 연관시켜 바라볼 수 있기까지는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있었다. 성욕은 역시 프로이트에게 신성한 힘이었으나 그의 용어와 이론에서는 성욕을 예 없이 생물학적 기능으로 표현해 놓았다. 그가 성욕에 관하여 말할 때에 떨리는 어조만이 그의 내부에서 깊은 울림이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결국 그는 성욕 역시 내면에서 보면 영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그러나 그가 사용하는 구상적인 용어들은 그의 생각을 표현해내기에는 너무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실제로는 자신의 목적과 자기 자신에 역행하여 연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자기가 자신의 가장 나쁜 적이 되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신랄함보다 더 지독한 신랄함은 없을 것이다. 프로이트 자신의 말에 의하면 그는 검은 진흙탕 홍수로 위협을 받고 있는 느낌이라고 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프로이트 자신이 검은 심연을 퍼내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프로이트는 왜 자신이 성에 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야만 하는지, 왜 그러한 생각이 자신을 그토록 사로잡고 있는지 한 번도 자문해 보지 않았다. 해석의 단조로움이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 혹은 아마도 신비주의적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자신의 또 다른 면으로부터의 도피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가 그러한 측면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는 결코 자신과의 일치에 이를 수 없었다. 그는 무의식 내용들의 역설과 모호성을 보지 못했으며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모든 것은 위와 아래가 있고 안과 밖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 사람들이 밖에 관하여 말할 때 프로이트가 그랬듯이 전체의 반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무의식에서 반작용이 일어나는 법이다. 프로이트의 이러한 일방성에 대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아마도 그 자신의 어떤 내적 체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에도 어쩌면 그의 지성이 그러한 체험을 단순한 성욕 또는 정신적 성욕으로 격화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는 한쪽 면에만 치우쳐 있어 바로 그러한 이유로 나는 그에게서 비극적인 모습을 본다.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으나 더 나아가 그 무엇에 홀린 사람이기도 했다. 빈에서 두 번째 대화가 있은 다음 나는 그동안 별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알프레트 아들러의 권력 가설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었다. 대개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아들러도 아버지에게서 말이 아니라 행동을 배운 것이었다. 그러자 사랑 혹은 에로스와 권력의 문제가 무거운 돌덩이처럼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 느껴졌다. 프로이트는 그 자신이 나에게 말한 것처럼 니체의 저서를 읽은 적이 전혀 없었다. 이제 나는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니체의 권력 원리의 우상화를 보상하는
정신사의 교묘한 책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문제는 프로이트 대 아들러가 아니라 프로이트 대 니체임이 분명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 정신병리학 영역의 내부 싸움 이상의 것을 의미했다. 에로스와 권력 충동은 같은 아버지에게서 났지만 서로 다투는 형제와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동인의